이혼 신고가 접수된 지 38초 만에 내 전남편의 회사에서 180억 원이 빠져나갔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진 게 아니었다. 주인을 잃고 떠돌던 내 돈이 3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었다. 서초구청 가족관계 등록 창구에서 접수증을 받은 나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강태준은 바로 옆에서 나를 보며 비웃었다. 한서윤, 끝까지 표정 관리하네. 갈 데도 없는 사람이 자존심은 세서.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내 한강인베스트먼트 재무총괄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다. 실행하세요. 전송 표시가 뜨자마자 화면을 껐다. 내가 출입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벌써 최유나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유나야, 다 끝났어. 이제 진짜 끝났다고. 저녁에 어디 갈까? 남산 레스토랑.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오늘부터 넌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어. 그 말끝에 다른 전화가 끼어들었다. 태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다. 지금 바쁜데 무슨 일이야? 나는 자동문 앞에 도착했다. 초여름 햇빛이 유리문 너머로 쏟아졌다. 그때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뭐라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김 행장님, 잠깐만요. 100억이 상환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담보 해지는 또 뭐고요? 아니, 그건 우리 회사 운전자금입니다. 나는 문을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태준이 달려왔다. 그는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내 차 문을 붙잡았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빠르게 흔들렸다. 한서윤, 내가 한 짓이야? 문에서 손 치워. 지금 회사 계좌에서 100억이 빠져나갔어. 내 명의로 걸려있던 부동산 담보도 해지됐고 은행에서 대출 전액을 재심사하겠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혼인 전 재산 공증서, 대여금 계약서, 담보 제공 약정서, 계약 위반 통지서가 차례대로 들어있었다. 100억은 내 혼전 신탁에서 내 회사로 빌려준 돈이야. 50억짜리 물류센터 부지는 담보로만 제공했고 나머지 30억은 내 개인 자산을 기초로 발급된 보증 한도였어. 합계 180억. 태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왜 지금? 내가 지난해 이사회 승인 없이 정관을 바꾸고 내 채권 순위를 뒤로 미뤘잖아. 계약서 16번째 조항. 담보권자에게 불리한 구조 변경이 확인되면 즉시 상환과 담보 해지가 가능해. 그걸 내가 어떻게... 내 계약인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들여다봤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윤아, 이러면 회사가 죽어. 이번 달 납품 대금만 60억이야. 은행이 한도까지 줄이면 직원 월급도 못 줘. 너 화난 건 알겠는데 회사는 건드리면 안 되지. 내 돈을 돌려받는 게 왜 내 회사를 건드리는 일이야? 그 돈은 이미 회사 돈이야. 아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내가 3년 동안 빌려 쓴 내 돈이야. 태준은 나를 붙잡으려 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다시 넣어줘,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뭔데? 집, 차, 현금. 위자료를 더 달라는 거야? 난 이미 원하는 걸 받았어. 나는 가방 속 이혼 신고 접수증을 손끝으로 눌렀다. 내 이름 없는 내 인생. 운전기사가 문을 닫았다. 차가 출발하자 사이드미러 속태준은 주차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새 여자를 맞이할 생각에 웃던 남자의 얼굴은 한순간에 모든 계산이 틀어진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첫 번째 전화는 전 시어머니 박순자였다. 한서윤. 내가 회사 돈을 빼갔다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독해? 태준이가 그 회사를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이어폰을 귀에서 조금 떼었다.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욕설을 쏟아낸 뒤에야 말했다. 박 여사님, 정확히 하세요. 회사 돈이 아니라 제 돈입니다. 박 여사님. 방금까지 어머니라고 부르던 애가. 방금 이혼 신고가 접수됐으니까요. 내가 이혼했다고 남이 돼? 3년이나 한 집에서 살았으면 정이 있어야지. 당장 돈 돌려놔. 우리 태준이 망하면 너도 편히 못 살아. 저는 아주 편히 살 겁니다. 뭐. 그리고 목소리 낮추세요. 혈압 오르면 병원비가 드는데 이제 제 돈으로는 못 내드리니까요. 순자는 비명을 지르듯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통화를 종료했다. 두 번째는 네오리헵의 오정민 전무였다. 그는 태준의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사람이었다. 한 대표님, 아니, 한서윤 씨,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빛은행에서 기업금융팀이 왔고 부품 업체들이 로비에 몰려 있습니다. 태준 대표는 연락이 안 되고요. 휴대전화부터 떨어뜨렸을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전무님은 하시던 대로 직원들 안전부터 챙기세요. 급여와 퇴직금 관련 자료는 따로 보관하시고 회계장부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회사를 살릴 방법은? 그건 강태준이 찾아야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오 전무님과 직원들에게 원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네오리헵의 채무와 경영 판단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전화는 최윤아였다. 그녀는 울음을 참고 있는 척했지만 목소리 끝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서윤 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부부 사이가 틀어졌다고 회사까지 망하게 하면 어떡해요? 태준 오빠가 그 회사를 위해 얼마나... 어젯밤엔 어디 있었어? 네. 강태준이 어젯밤 내 집에서 잤지? 유나는 잠시 숨을 삼켰다. 그건 우리 사이의 문제고요. 맞아. 너와 강태준 사이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 남자 회사도 내가 걱정해. 난 더 이상 안 해도 투자자도 보증인도 아니니까. 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나도 내가 유부남 아이를 가졌다고 자랑하며 이혼을 재촉할 줄은 몰랐고. 그녀가 억울하다는 듯 울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흘러갔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 박혀있던 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영종도 해안도로로 들어섰다. 해원제. 엄마가 내 명의로 남겨둔 바닷가 집이었다. 짙은 회색 지붕과 넓은 유리창, 소나무 사이로 난 긴 진입로. 결혼한 뒤 태준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엄마는 혼수 목록 마지막에 이 집에 등기권리증을 넣으며 말했다. 행복하면 굳이 올 필요 없어. 그래도 혹시 어느 날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끼면 이 문을 열어. 그때 나는 웃었다. 엄마, 그런 날 안 와. 엄마는 웃지 않았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사랑이 끝나도 내 삶까지 끝나는 건 아니니까. 3년 전에는 그 말이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다. 오늘은 아니었다. 차에서 내리자 짠 바다 냄새와 소나무 향이 함께 밀려왔다. 관리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집안은 오랫동안 비워둔 곳답지 않게 따뜻했고 흰 커튼은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다. 이 집은 내 것이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불을 켤 수 있고 물을 쓸 수 있고 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박순자가 물값이 아깝다며 욕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강태준이 피곤하다며 내 말을 끊지 않는 집. 3년 만에 돌아온 곳인데도 낯설지 않았다. 그제야 눈이 뜨거워졌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소리 없이 무너졌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집 안 깊숙이 들어왔다. 그날 오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끝났니?
한정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마지막 음절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네, 끝났어요. 돈은 회수됐고 담보 해지도 완료됐어요. 강태준은 회사로 돌아갔겠죠?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창밖의 파도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그래. 고마워요. 내가 내 것을 찾은 건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해? 3년 전에 제가 틀렸다고 했을 때 혼내지 않고 받아줘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서윤아, 부모는 자식이 틀리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야.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 말에 결국 눈을 감았다. 3년 전 새벽, 산산이 깨진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아버지에게 전화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말했다. 아빠,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그 말 듣자고 3년을 기다렸다. 그 한마디에 남편 앞에서는 끝내 나오지 않던 눈물이 터졌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나는 한정호와 서미정의 외동딸이었다. 아버지는 도시개발과 투자업으로 한강인베스트먼트를 키웠고 엄마는 보석 브랜드 미정 주얼리를 운영했다. 나는 부족한 것을 몰랐고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다. 강태준을 만난 건 대학 동창회 전시회 뒤풀이에서였다. 그는 해외공학대학원을 마치고 막 귀국한 32살의 창업가였다. 아직 직원 10명도 되지 않는 의료로봇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말할 때마다 사람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재활 환자가 병원에 올 때만 걷는 세상은 끝내고 싶습니다. 집에서도 훈련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 겁니다. 그날 그는 내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돈이 없어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진심을 믿었다. 태준의 구애는 뜨거웠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회사 앞에서 기다렸고 내가 감기에 걸리면 새벽에도 약을 사왔다. 엄마의 보석 전시를 도왔고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사업 계획서를 들고 찾아가 정식으로 인사했다. 아버지는 글을 한 번 보고도 반대했다. 그 사람은 너를 볼 때 내 얼굴보다 내 뒤를 더 오래 본다. 무슨 뜻이에요? 내 뒤에 있는 집, 회사, 사람들. 나는 아버지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로 태준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돈 없는 사람은 다 못 믿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설 사람은 남의 것을 바라볼 때 눈빛이 다르다. 저는 태준 씨를 믿어요. 사랑하는 것과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별개야.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다. 나는 끝내 아버지와 크게 다퉜다. 결혼식 전날까지도 아버지는 내 선택을 억지로 막지 않았다. 다만 식장으로 가기 전 서재에서 나를 불러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혼전재산 공증서와 180억 원 규모의 혼수 자산 목록이었다. 100억 원은 내 개인 신탁에서 태준의 회사에 빌려주는 담보부 대여금으로 정리돼 있었다. 영종도 물류센터 부지와 투자성 자산 50억 원은 담보 제공 한도로 묶였고 나머지 30억 원은 현금성 자산과 귀금속, 차량이었다. 이건 내 돈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사랑한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어. 나는 서운했다. 결혼 전날까지도 태준 씨를 의심하세요? 강태준이 아니라 세상을 의심하는 거다. 엄마는 말없이 회원제 등기권리증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두 사람은 내 결혼을 축복하지 못했지만 내가 무너질 때 다치지 않도록 바닥을 깔아주었다. 그때의 나는 그 사랑을 몰랐다. 태준은 100억 원 대여금 계약서를 보며 내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건 투자나 마찬가지야. 네오리헵이 상장하면 내 몫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될 거야. 회사가 아니라 우리 미래에 쓰는 돈이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내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내가 지켜줄 거야.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계약서의 조항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혼과 동시에 박순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나는 남편을 홀로 키운 어머니를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먼저 같이 살자고 말한 사람도 나였다. 순자는 첫날부터 집안의 중심에 자신을 세웠다. 나는 배운 건 없어도 사람 사는 법은 안다. 부부가 잘 살려면 여자가 집안을 붙들어야 해. 남자는 밖에서 큰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받쳐주는 거지. 말만 들으면 평범한 잔소리 같았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3년째 일하던 가사 도우미를 내보냈다. 새 식구 사는데 무슨 도움이야? 돈이 썩어나니? 제가 일도 하고 있어서요. 남편보다 내 일이 중요해? 여자 손으로 밥 한 끼 못하면 그게 집이니 호텔이지. 나는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처음 끓인 미역국은 작고 달걀말이는 팬에 들러붙었다.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다. 부잣집 딸이라더니 손끝이 참 귀하네. 우리 태준이 이런 거 먹고 어떻게 일해? 태준은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서윤이도 배우면 해요. 그날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 물집이 3개나 잡혔다. 태준은 늦게 들어왔고 내 손을 보고도 물었다. 저녁은 있어? 순간 목이 메었지만 나는 밥솥을 열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 생각은 아니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만들고 싶었고 시어머니에게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그 마음을 증명하려고 할수록 해야 할 일은 늘어났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출근 전 빨래를 돌렸다. 퇴근 뒤에는 장을 보고 청소를 했다. 주말에는 순자가 정해준 대로 친구를 삼고 창틀 먼지를 닦았다. 무엇을 해도 부족했다. 밥이 싱거우면 집안일에 마음이 없어서였고 비싼 세제를 사면 허영이었다. 늦게 퇴근하면 남편보다 일이 중요해서였고 일찍 오면 능력 없는 여자가 회사의 자리만 차지한다고 했다. 태준에게 몇 번이나 말했다.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심하세요. 그는 늘 같은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엄마 혼자 나 키우느라 고생했어. 내가 조금만 이해해줘. 저도 계속 참고 있어. 당신은 친정도 든든하고 가진 것도 많잖아. 엄마는 나밖에 없어. 그 말 앞에서 나는 늘 죄인이 됐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이 참아야 한다고 믿게 됐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그 집의 첫 번째 함정이었다. 두 번째 함정은 태준의 무심함이었다. 결혼 반년쯤 지나면서 그는 점점 늦게 들어왔다. 처음에는 투자자 미팅, 그 다음에는 병원 관계자 접대, 이후에는 해외 화상회의가 이유였다. 어느 날 빨래를 하다가 그의 정장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다. 객실 하나, 와인 패키지, 조식 2명. 영수증 가장자리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까지 묻어 있었다. 태준이 돌아오자 나는 식탁 위에 종이를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그는 한번 훑어보고 태연하게 웃었다. 고객 만나서 이야기한 거야? 호텔 라운지가 조용하잖아. 객실에서 조식까지 먹는 게 미팅이야? 웃음이 사라졌다. 나 못 믿어. 믿게 설명해줘.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오자마자 취조냐? 그가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는 팔을 붙잡았다. 태준아, 적어도 누구랑 있었는지는 말해.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등이 문틀에 부딪혔다. 숨이 턱 막힐 만큼 아팠다. 태준은 순간 놀란 듯 했지만 곧 얼굴을 굳혔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 계속 이렇게 사람 숨 막히게 하면 우리 못 살아. 그날이 그가 처음으로 내 몸에 힘을 쓴 날이었다.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니고 멍은 며칠 뒤 사라졌다. 하지만 그때 나는 깨달았어야 했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나를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는 더 큰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묻지 않았다. 그가 무서워서이기도 했고 이 결혼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게 더 무서워서이기도 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가 말했지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다. 실제로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지만 당시에 나는 내 선택이 틀렸다는 사실 자체를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내 침묵은 태준에게 면죄부가 됐다. 그는 더 자주 외박했고 셔츠에는 낯선 향이 남았다. 순자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밤마다 내게 화를 냈다. 남편 마음 하나 못 잡으면서 어디서 눈을 흘겨? 남자가 밖에서 늦으면 여자가 집을 편하게 못 해준 탓이지. 결혼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녀는 새로운 무기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내 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남편도 함께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들었다. 태준에게 말하자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더러 검사 받으라고? 둘이 같이 확인하자는 거야? 내가 문제 없다고 하니까 이제 나를 의심해? 그런 뜻이 아니야. 남자로서 자존심까지 짓밟아야 속이 시원해. 순자는 옆에서 코웃음을 쳤다. 우리 아들은 멀쩡해. 며느리 배가 찬 걸 왜 남자 탓을 해? 그날 이후 순자는 나를 대놓고 대를 끊을 여자라고 불렀다. 태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날 술에 취해 말했다.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3년 가까이 됐는데 소식이 없으면 내가 미안해야지. 나는 그때까지도 병원 서류를 침대 밑 서랍에 고이 넣어 두었다. 언젠가 그가 정신을 차리면 함께 치료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최윤아를 처음 본 날 알게 됐다. 최윤아는 네오리헵 대표실 전략기획 매니저였다. 26살 화려한 외모의 말투가 부드러웠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골라 했다. 직원들 앞에서는 대표님지라고 불렀지만 퇴근 뒤에는 태준 오빠라고 불렀다. 처음 마주친 곳은 네오리헵 창립 기념 행사였다. 태준은 무대에서 윤아의 허리에 손을 두른 채 말했다. 올해 유럽 인증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된 건 최 매니저 덕분입니다. 공식 직책은 전략기획이지만 사실상 제 특별 보좌역이죠. 특별이라는 말에 객석에서 장난스러운 탄성이 터졌다. 나는 맨 앞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윤아는 샴페인 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서윤 언니, 처음 뵙죠? 대표님이 언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무슨 자랑을 했는데요? 그녀가 잠시 멈칫했다. 집안도 좋고 아낌없이 도와주신다고요. 나는 웃었다. 그건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돈 자랑이네요. 윤아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굳었다. 그녀가 내 귀걸이를 보며 말했다. 정말 예뻐요. 저는 이런 건 엄두도 못 내는데. 괜찮아요. 강태준 돈으로 사면 되잖아요. 나는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돈도 원래는 내 거지만. 주변에 있던 직원 몇 명이 고개를 숙였다. 웃음을 숨기는 사람도 있었고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날 밤 태준과 크게 싸웠다. 나는 그가 윤아의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운 사진과 카드 내역을 보여줬다. 지난달 16번이나 갔더라. 태준은 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다. 검은 화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사람을 붙여서 날 감시했어? 감시하지 않았으면 계속 거짓말했겠지? 그는 술기운에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 그래. 만났다. 됐어.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다. 태준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윤아는 너랑 달라. 내가 힘들다고 하면 회사 숫자부터 묻지 않아. 그냥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해줘. 내 회사 문제를 내가 해결해온 게 잘못이야? 그게 문제야. 넌 항상 내가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 돈도 내 집 돈, 고객도 내 아버지 속에 뭐든 내가 해줬다는 얼굴이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소리쳤다. 너한테 돈 빼면 뭐가 남아? 집에선 엄마랑 부딪히고 밖에선 나를 감시하고 아이도 못 낳아.
유나는 적어도 여자답게 사람을 편하게 해. 문밖에서 듣고 있던 순자가 끼어들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니? 남편 잡아먹는 성질 고치라고 했지? 우리 태준이가 오죽 답답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갔겠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다.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 자금으로 회사를 키운 남편과 그 집에 얹어 사는 시어머니가 나를 무가치한 여자라고 판결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웠다. 유리 조각이 손끝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태준이 미안하다고 들어올 거라는 기대는 자정에 사라졌다. 순자가 아들에게 사과하라고 할 가능성은 새벽 1시에 버렸다. 새벽 3시쯤에는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 생각했다. 사랑은 이미 없었다. 존중도 없었다. 남은 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고집뿐이었다. 날이 밝기 직전 새 휴대전화에 유심을 옮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3번 만에 받았다. 무슨 일이냐?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잠이 덜 깬 사람처럼 느리지 않았다. 마치 언제든 내 전화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 같았다. 아빠. 입술이 떨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뜨거워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윤아.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졌다. 태준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요? 어머니는 아이 못 낳는다고 저를 매일 욕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선택했으니까 제가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어디야? 집이에요. 당장 데리러 갈까? 나는 눈물을 닦았다.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왜? 제 돈부터 찾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제 걸 다 자기 것처럼 쓰고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좋아. 그 짧은 대답에는 질문도 비난도 없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이준석 변호사를 만나. 재무팀도 붙여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뭔데요? 내가 다치겠다 싶으면 계획이고 돈이고 다 버리고 나와.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너는 하나뿐이야.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준석 변호사는 우리 집안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다. 그는 내가 가져온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며칠 동안 검토했다. 강태준 대표 회사에 들어간 100억 원은 증여가 아닙니다. 담보부 대여금이고 만기는 내년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상환에는 통지가 필요하지만 상대가 지난해 정관과 우선 변제 구조를 임의로 바꾸면서 계약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미 공증된 집행 문서가 있고 상대 회사가 위반 사실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총괄은 다른 자료를 내밀었다. 더 큰 문제는 보증입니다. 한서윤 이사님의 물류센터 부지가 담보에서 빠지면 한빛은행 대출 약정이 재심사됩니다. 30억 보증 한도도 동시에 소멸하고요. 회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정상 회사라면 자산 매각이나 신규 투자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오리헵은 최근 3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벌였고 단기 차입이 과도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장부만으로도 자금 공백이 생기면 이틀 안에 지급 불능 가능성이 큽니다. 장부만으로도요? 공식 장부가 이상합니다. 매출 인식 시점과 실제 입금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불법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건전한 구조는 아닙니다. 나는 계약서 마지막 장을 오래 바라봤다. 태주는 한때 그 종이에 서명하며 내 손등에 입을 맞췄다. 내 돈은 내가 몇 배로 키워줄게. 그 약속을 믿은 건 나였다. 하지만 그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가져갈 권리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준비해주세요. 언제 실행할까요? 제가 이혼 신고를 끝내는 날. 이 변호사는 내 얼굴을 살폈다. 그날까지 같은 집에서 지내실 겁니까? 그래야 눈치채지 못해요. 아버지가 반대할 줄 알았지만 그는 내 선택을 존중했다. 대신 운전기사와 경호 인력을 멀리서 붙였고 매일 밤 내가 정해진 암호를 보내도록 했다. 그 뒤 석 달 동안 나는 이전보다 더 조용한 아내가 됐다. 태준이 늦게 와도 묻지 않았다. 순자가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숟가락을 던져도 다시 차렸다. 그녀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다 두고 병원 예약 날짜도 달력에 적어 놓았다. 유나는 내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믿었다. 태준 역시 안심했다. 어느 날 새벽 그가 외출복 차림으로 들어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요즘은 좀 철이 든 것 같네?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셔츠 단추를 풀어 세탁 바구니에 넣었다. 주머니에서 고급 호텔룸 카드가 떨어졌다. 태준은 잠시 굳었지만 내가 아무 말 없이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리자 웃었다. 그는 내가 체념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 밤 법무팀에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추가. 예정대로 진행. 휴대전화에는 네오리헵의 대여금 계좌, 담보 변경, 주요 채무 만기, 지급보증 현황이 합법적인 채권자 권한 안에서 정리돼 있었다. 나는 회사 내부 정보를 훔치지 않았다. 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내 담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됐는지 확인했을 뿐이었다. 유일한 변수는 이혼 일주일 전 나타났다. 엄마의 약을 대신 받아오려고 대학병원에 갔다가 산부인과 접수대 앞에서 태준과 유나를 마주쳤다. 유나는 투명 파일 안에 초음파 사진을 일부러 밖으로 드러낸 채 들고 있었다. 태준이 먼저 나를 발견하고 굳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유나 앞을 막아섰다. 그 모습이 우스웠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호하는 자세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마지막 미련이 사라졌다. 유나가 태준의 팔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서윤 언니, 놀라셨죠? 저도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아이가 오고 싶어서 온 건데 어떡하겠어요? 순간 복부가 서늘해졌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 태준과 함께 병원에 가고 작은 양말을 사고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는 장면을 수없이 상상했다. 그러나 내게 돌아온 건 검사 거부와 모욕뿐이었다. 태준은 헛기침을 했다. 서윤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유나가 아이를 가졌어. 아이까지 숨기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 유나와 아이를 언제까지 이름 없는 사람으로 둘 수는 없어. 나는 웃음이 날 뻔했다. 내가 3년 동안 그의 아내였을 때 그는 내 이름과 체면을 지켜준 적이 없었다. 그런 남자가 이제 와서 불륜 상대의 기름을 걱정했다. 좋아.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봤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법원 확인 절차는 끝났으니 구청에서 신고만 하면 돼. 태준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다.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맙다. 넌 원래 좋은 사람이잖아. 재산은 섭섭하지 않게 정리해줄게. 지금 사는 집 예금 일부랑 차 한 대는 내가 가져. 필요 없어. 그의 눈이 커졌다. 뭐? 당신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안 가져. 깨끗하게 끝내자. 유나의 입가에 승자의 미소가 번졌다. 태준도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마지막까지 바보라고 생각했다. 나는 두 사람을 지나 약국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일주일만 지나면 끝이었다. 그리고 수요일, 정말 모든 것이 시작됐다. 이혼 신고를 마치고 해원제로 돌아온 첫날 밤, 나는 욕실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았다. 장미와 캐모마일 향이 나는 입욕제를 넣자 수면 위로 부드러운 거품이 퍼졌다. 박순자와 살던 집에서는 욕조를 쓰는 일조차 사치였다.
물값이 얼마인데 몸 하나 씻자고 저만큼 받아. 그녀는 내가 욕실에 들어간 지 10분만 지나도 문을 두드렸다. 그래서 나는 늘 서둘러 샤워했고 젖은 머리로 부엌에 나가 아침 준비를 했다. 그날은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나는 뜨거운 물에 어깨까지 잠긴 채 눈을 감았다. 물결이 가슴을 천천히 눌렀다가 놓아주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몸이 온전히 내 것처럼 느껴졌다. 목욕을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텔레비전 뉴스에서 네오리헵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오늘 오전 중견 의료기기 업체 네오리헵의 주요 자금이 상환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한빛은행은 긴급 여신 심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협력사가 납품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 아래로 태준의 사진이 지나갔다. 나는 채널을 바꿨다. 그의 몰락을 구경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것을 되찾았고 그 결과 드러난 현실을 감당하는 건 그의 몫이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화면 속에 태준이 서 있었다. 평소 반듯하게 넘기던 머리는 흐트러졌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경비원이 맡고 있는데도 대문을 주먹으로 두드렸다. 한서윤. 내가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나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강태준 씨, 남의 집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가 화면을 올려다봤다. 서윤아, 제발 문 좀 열어.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요. 회사가 무너지게 생겼어. 은행에서 대출 140억을 조기 회수하겠대. 협력사들은 납품 대금을 당장 달라고 하고. 내가 돈만 다시 넣으면 다 막을 수 있어? 왜 내가 막아야 하지? 그 회사는 우리 둘이 키운 회사잖아. 우리 둘이 키웠는데 지분과 의사결정은 전부 당신 것이고 채무와 희생은 내 것이었지. 태주는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나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초기 자금은 내 신탁에서 나왔고 첫 재활병원 계약은 아버지가 연결해줬어. 핵심 모터 특허 사용권도 한강인베스트먼트가 연구소와 협상해서 받아온 거고. 당신이 대표로 무대에 서는 동안 무대가 무너지지 않게 바치고 있던 건 전부 우리 집 자원이었어. 나도 밤낮 없이 일했어. 그건 부정하지 않아. 나는 그의 노력까지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노력했다고 남의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어. 사랑받았다고 상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랑 끝낼게. 아이 문제도 내가 책임지고 정리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 원하는 대로 어머니도 따로 살게 하고 회사 지분도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온기마저 식었다. 불과 아침까지만 해도 그는 유나에게 이제 당당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속삭였다. 회사가 무너지자 사랑의 방향이 바뀌었다. 지금 나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내 돈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인맥이 필요하고 당신이 무너질 때 대신 서 있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서윤아,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3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태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가 내가 움직이지 않자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너도 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도시에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 나는 웃음이 나왔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회원제 부지부터 4명이야. 당신 회사 계좌는 동결 직전이고 법인카드도 사용 정지됐지? 뭘로 나를 이 도시에서 밀어낼 건데? 한도 막힌 카드로?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너 후회할 거야? 그 말은 오늘 구청에서도 들었어. 나는 경비실에 연락했다. 이제 돌아가게 해주세요. 태주는 대문을 발로 한 번 걷어차고 돌아섰다. 해안도로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은 아침에 자신감 넘치던 대표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가 떠난 뒤
이준석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강태준이 집에 왔어요. 예상했습니다. 경비 인력을 2주 동안 더 배치하겠습니다. 접근 금지까지 필요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은요? 내일 법원이 채권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다만 한서윤 씨가 자금을 회수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된 미지급 채무가 이미 400억 원을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매출 채권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공식장부와 투자자 보고 자료도 서로 다르고요. 수사기관이 들어가면 단순 파산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멀리 방파제 등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빛났다. 제가 덮고 있던 뚜껑을 연 것뿐이네요. 맞습니다. 안에서 썩은 건 강태준 씨가 만든 겁니다. 다음 날 나는 12시간 가까이 잤다. 눈을 떴을 때는 해가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휴대전화에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오정민 전무는 회사가 전면 업무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고 했다. 은행 직원들이 주요 전산 자료를 보전했고 거래처들은 납품을 멈췄다. 아버지는 짧게 남겼다. 남은 건 전문가들이 처리한다. 밥부터 먹어. 엄마는 산마와 갈비를 넣은 국을 끓여 보냈다. 보온 용기를 열자 익숙한 참기름 향이 퍼졌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첫 숟갈을 뜨다가 울었다. 결혼한 뒤 엄마가 보내준 음식은 순자 몰래 먹거나 아예 돌려보냈다. 친정 음식 들고 와서 우리 집 입맛을 무시해? 순자가 비꼬면 태주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다음부터는 보내지 말라고 해. 괜히 엄마 기분 상하잖아. 나는 부모님께 연락을 줄였다. 내가 행복하다고 우기려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를 보는 사람들과 멀어져야 했다. 그 사실이 이제야 선명해졌다. 나는 국 한 그릇을 천천히 비웠다. 점심 무렵 유나에게서 사진이 왔다. 손가락에 낀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산부인과 대기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언니가 돈으로 사람을 흔들어도 태준 오빠와 제 아이는 남아요. 오빠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나는 사진을 한참 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축하해. 내가 사는 성수동 오피스텔은 네오리해법 인계자로 매입한 자산이야. 파산관제인이 회수 절차를 시작했으니 짐은 미리 싸둬. 몇 초 뒤 메시지가 읽힘으로 바뀌었다. 곧바로 내 계정이 차단됐다. 일주일 동안 네오리헵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무너졌다. 금융기관은 대출 약정 위반을 통보했고 법원은 주요 자산의 보전 처분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대표실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세무기관용 자료에는 손실이 크게 잡혀 있었고 투자자용 자료에는 아직 받지도 못한 매출이 현금처럼 기록돼 있었다. 법인 자금으로 유나의 오피스텔 계약금과 고급 차량 리스료가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태주는 사기성 대출과 회계자료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주장했지만 며칠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나는 뉴스가 아니라 이 변호사의 보고로만 상황을 확인했다. 형량은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들 급여는요? 채당금과 우선 변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정민 전무가 자료를 잘 보전해 둔 덕분에 직원들 몫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나는 태준을 무너뜨리려고 직원들까지 짓밟고 싶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경계의 회복이었다. 내 돈은 내게, 그의 죄는 그에게, 직원들의 생계는 가능한 한 직원들에게. 그 선을 지키고 싶었다. 박순자는 그 선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들이 구속되자 친척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피했다. 태준이 잘 나갈 때 명절마다 몰려오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정이 생겼다고 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윤아를 찾아갔다. 그 장면은 나중에 파산관제인이 확보한 건물 공용구역 영상과 순자의 진술로 확인됐다. 윤아야,
내가 아이 엄마잖니? 태준이 변호사비라도 좀 마련해줘. 유나는 문을 반쯤 연 채 배를 감쌌다. 저도 지금 생활이 막막해요. 오빠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내 뱃속에 우리 집 피가 있어? 유나는 잠시 웃었다고 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저도 살 길을 찾아야죠. 문이 닫힌 뒤 순자는 안에서 유나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들었다. 장 회장님, 저 이제 마음 정했어요. 전에 말씀하신 조건 다시 이야기해요.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새로운 후원자를 찾는 말인 줄 알았다. 순자에게도 법적 청구가 들어갔다. 마포구 아파트는 명의만 순자 앞으로 돼 있었지만 매입 대금의 대부분이 내 혼전 신탁에서 나온 장기 대여금이었다. 계약서에는 혼인관계가 끝나거나 목적 외 처분이 발생할 경우 반환한다는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법원은 아파트 전체를 내게 넘기지 않았다. 대신 내 채권액과 이자를 인정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하도록 했다. 순자는 결국 집을 지킬 자금이 없었다. 집행관이 안내문을 붙이자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까지 빼앗아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 집은 남편이 남긴 유산도 그녀가 평생 모은 재산도 아니었다. 내 부모가 딸이 편히 살라고 마련한 돈을 태준과 순자가 자신의 권리처럼 옮겨둔 것뿐이었다. 친척들은 아무도 순자를 받아주지 않았다. 한때 나를 향해 친정 믿고 유세한다고 비웃던 여자는 결국 친정도 친구도 없는 채 작은 임대주택을 알아봐야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다. 다만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순자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다. 그녀에게 세상이 무너진 이유는 아들과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온순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독해졌기 때문이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은 교훈이 아니라 불운으로만 남는다.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었다. 해원제로 돌아온 지 열흘째 되는 날, 이준석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찾아왔다. 그는 테라스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다. 파산관제인이 최유나 씨에게 지급된 법인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회사 지급 휴대전화의 백업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개인 통신을 불법으로 들여다본 게 아니라 회사 자산과 업무 계정에 남은 기록입니다. 뭐가 나왔어요? 음성 메시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유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술은 끝났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이어 박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괜찮겠니? 그래도 태준이 아인데. 유나는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아줌마, 지금 아이가 문제예요. 장 회장님 쪽에서 움직이려면 제가 자유로워야 해요. 배가 불러오면 누가 절 써주겠어요? 순자가 한숨을 삼켰다. 장 회장이 태준이만 빼내준다면야.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리세요. 태준 오빠한테도 아이 일은 제가 알아서 했다고만 하시고요. 장 회장님이 네오리헵 특허랑 영업권을 넘겨받으면 변호사도 붙여준대요. 음성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손끝으로 찻잔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다.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무함이었다. 태준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겠다며 나를 버렸다. 순자는 손주가 생겼다며 내 부림을 조롱했다. 유나는 뱃속의 생명을 왕관처럼 내 앞에 내밀었다. 그런데 회사가 무너지자 그 아이는 누구에게도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새로운 거래에 방해되는 짐이 됐다. 아이의 친부는 확인됐어요. 아직 모릅니다. 강태준 씨의 가능성은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최유나 씨가 임신을 이용해 이혼을 재촉했고 회사가 무너지자 바로 정리했다는 점이죠. 장태식은 누구예요? 이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태림 메디컬 장태식 회장. 국내 의료기기 유통과 병원 데이터 사업을 장악한 인물. 네오리헵과 여러 공공사업에서 경쟁했고
최근에는 재활로봇 특허군을 사들이고 있었다. 최윤아 씨는 네오리헵에 입사하기 전 테림메디컬 협력사에서 일했습니다. 장태식 회장 측 비서실 직원과 정기적으로 연락했고 입사 직전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5천만 원이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네오리헵 자료가 넘어간 흔적도 있나요? 유럽 인증 일정, 원가 구조, 납품 예정 병원 목록 일부가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 파일이 테림메디컬 관계자에게 전달된 정황도 있고요. 아직 수사기관이 확정한 건 아니지만 단순 불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다. 유나는 처음부터 태준에게 접근한 거군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준 씨의 허영과 여성관계를 이용하기 쉬웠겠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장태식이 더들 놓았다 해도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간 건 태준이었다. 누군가 유혹했다고 해서 배우자를 속이고 회사 돈으로 집을 사주고 중요 자료를 넘겨줄 이유는 되지 않는다. 태준은 이용당한 피해자이기 전에 스스로 선택한 가해자였다. 문제는 장태식의 목표가 어디까지였느냐였다. 이 변호사가 표정을 굳혔다. 최근 누군가 한서윤 씨의 혼전신탁 거래와 한강인베스트먼트 지분 구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공시 자료를 넘어서 비공개 주주 간 계약까지 접근하려 한 흔적이 있어요. 네오리헵을 먹으려는 사람이 왜 우리 집 지분을 봐요?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장태식이라는 이름을 말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지? 이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을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아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버지는 그날 저녁 해원제로 왔다. 엄마도 함께였다. 세 사람은 바다를 마주한 거실에 앉았다. 엄마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아버지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봤다. 장태식은 내 엄마와 같은 대학을 다녔다. 엄마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졸업 후에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 선물과 편지를 보내고 거래처를 통해 압박하기도 했지? 내가 거절하고 내 아버지와 결혼하자 태림 쪽과 우리 집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 그게 30년 전 일이잖아요. 장태식은 잊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내가 강태준과 결혼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태림과 연결된 공급사들이 한꺼번에 네오리헵 거래를 끊었다. 초기 장비 생산이 멈출 뻔했지?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회사는 곧 정상화됐잖아요. 내가 해결했다. 왜요? 아버지가 나를 봤다. 내가 그 집에서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랐으니까?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는 태준을 싫어하면서도 내 남편이 실패하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거래처를 하나씩 설득했다. 은행 보증을 연결했고 연구기관의 특허 협상을 도왔다. 태준이 능력 있는 사위로 보이게 하려고 뒤에서 그의 무너진 발판을 수없이 바쳤다.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끊었다. 아빠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알고 싶었다. 그의 눈가가 깊게 패였다. 사람을 붙여 확인하려고 했지만 내가 화를 냈지? 내 결혼을 감시하지 말라고. 강태준은 우리 앞에서는 늘 다정했고 너도 괜찮다고만 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억지로 끌어내면 다시 돌아갈까 봐 기다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내 손을 감쌌다. 돌아온 것만으로 됐어? 아버지는 장태식의 계획을 차갑게 정리했다. 장태식의 목표는 네오리헵 하나가 아니었다. 네오리헵이 커질수록 한강인베스트먼트는 사위 회사를 돕기 위해 더 많은 보증과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컸다. 태준이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위기에 빠질 때마다 아버지가 구해주면 위험은 서서히 우리 집으로 옮겨왔다. 유나는 태준의 마음을 흔들고 내부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했다. 박순자의 학대는 원래부터 그녀의 성향이었겠지만 후반에는 유나와 손을 잡고 나를 더 고립시켰다. 내가 계속 참고 돈을 넣으면 장태식에게 유리했고
내가 이혼해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면 네오리헵을 헐값에 사들일 기회가 생겼다. 어느 쪽이든 그는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내가 너무 빨리 돈을 빼서 계획이 틀어진 거네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네오리헵이 몇 달은 더 버틸 거라 봤을 거다. 그동안 특허와 고객을 정리해 가져가려 했겠지. 그런데 회사가 이틀 만에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장부와 휴대전화가 전부 확보됐어. 최윤아와의 연결까지 드러날 위험이 생겼고. 엄마가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를 직접 노릴까요? 이미 시작했어. 아버지는 이 변호사가 가져온 지분조회 시도 자료를 바라봤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내가 단지 나쁜 남자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내 결혼이 한 집안을 겨냥한 긴 통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분노보다 수치심이 먼저 올라왔다. 내가 태준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제 탓이에요. 아버지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 말은 하지 마. 제가 태준을, 사람을 사랑한 건 죄가 아니다.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들이 죄인이지. 그래도 제가 아빠 말을 안 들었어요. 내 선택이 틀렸다고 해서 남들이 범죄를 저지를 권리가 생기진 않아. 엄마도 내 손을 세게 잡았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다음 선택을 잘하면 돼. 평생 자신을 벌주지 마. 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3년 전에 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사랑의 장애물로 여겼다. 그러나 내 뒤에서 가장 오래 나를 지킨 사람들은 결국 부모님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해변으로 내려갔다. 신발을 벗고 젖은 모래 위를 걸었다. 파도가 발목을 덮었다가 물러날 때마다 발밑의 모래가 조금씩 빠져나갔다. 휴대전화 연락처에서 강태준의 이름을 열었다. 연애할 때는 태준 오빠였고 결혼한 뒤에는 남편이었다. 첫 외박 뒤에는 이름만 남겼다. 나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유나와의 대화방도 지웠다. 사진첩에는 3년의 기록이 남아있었다. 결혼식, 순자의 생일상, 네오리헵 첫 사옥 앞에서 찍은 사진, 태준이 피곤하다며 손도 대지 않은 결혼기념일 케이크. 마지막 사진에서 나는 케이크를 들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태준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 그날 나는 손가락을 다치면서 4시간 동안 음식을 준비했다. 태준은 말했다. 이런 형식적인 걸 왜 해? 사람 피곤하게. 사진 속 내 웃음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았다.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삭제했다. 사진이 사라지자 기억까지 없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더는 그 기억을 매일 들여다보며 나를 벌줄 필요도 없었다.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서 발자국이 흐려졌다.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태준은 구속적 부심을 거쳐 보증금과 주거 제한 조건으로 일시 석방됐다. 수사는 계속됐고 출국도 금지됐다. 그는 정해진 날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했으며 회사 자료나 관련자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었다. 박순자는 오래된 지방 토지와 남은 예금을 담보로 보증금을 마련했다. 그날 밤 해원제 대문 앞에서 경비실 연락이 왔다. 한 이사님, 강태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돌려보낼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외투를 걸쳤다. 차고 앞 조명이 켜지자 대문 바깥에 웅크리고 있던 태준이 일어섰다. 그는 며칠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수염은 정리되지 않았고 셔츠는 구겨졌으며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철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윤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나 좀 살려줘. 나는 대문을 열지 않았다. 철제 문 사이로 그를 바라봤다. 내가 왜? 장태식이 날 죽이려고 해. 네오리헵 특허랑 영업권을 헐값에 넘기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자료를 더 내겠대. 반대로 내 아버지가 인수 경쟁에서 빠지면 변호인단을 붙여서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 달라고 왔어? 태준의 시선이 흔들렸다. 한 번만 도와줘. 우리 부부였잖아. 오늘 아침 유나한테는 연락했어?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최유나는 임신을 끝냈어. 태준의 얼굴이 멍해졌다. 뭐? 회사에서 지급한 휴대전화 백업에서 본인이 남긴 음성 메시지가 나왔어. 장태식 쪽으로 가기 위해 아이를 정리했다고 했고 당신 어머니도 알고 있었어. 몇 초 동안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커졌다. 그럼 아이가 없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철문 쪽으로 더 다가왔다. 잘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뭐라고? 아니, 내 말은 유나와 나를 묶고 있던 게 없어졌다는 거잖아. 서유나, 나는 원래부터 걔를 사랑한 게 아니야. 걔가 나를 흔든 거야? 장태식이 시킨 거라면 나도 피해자잖아. 그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도 우리 둘이 가지면 돼. 병원도 같이 가고 어머니는 절대 못 오게 할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태준은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유나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내게 돌아올 수 있는 빈자리가 생겼다고 계산했다. 3년 동안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회사 파산보다 더 잔인한 진실이었다. 강태준. 응, 말해. 뭐든 할게.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어.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유나도 사랑하지 않았고 그 아이도 사랑하지 않았어. 당신이 사랑한 건 늘 당신 자신이야. 당신을 떠받치는 돈, 당신을 칭찬하는 여자, 당신을 성공한 아들로 보는 어머니. 그중 하나가 사라지면 바로 다른 걸 붙잡았지? 나도 잘못한 건 알아. 잘못을 안다면 왜 장태식 조건을 먼저 받아들였어? 그가 숨을 멈췄다. 나는 이준석 변호사에게 이미 들었다. 태준은 석방 직후 장태식 측 사람을 만났고 네오리헵의 특허와 고객 자료를 넘기는 대신 수사 대응을 약속받았다. 아버지가 안 도와주면 장태식 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잖아. 그가 개처럼 굴라고 해도 형량만 줄여준다면 했을 거고. 나는 살고 싶어서. 나도 살고 싶었어.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당신 집에서 3년 동안 매일 살고 싶었어. 욕먹지 않고 밥을 먹고 싶었고, 내 몸을 모욕당하지 않고 싶었고, 남편이 다른 여자 집에서 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랐어.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살고 싶은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어. 태준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말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서윤아. 가. 그는 철문을 붙잡았다.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구청에서 끝났어. 지금은 남은 착각을 정리하는 중이고.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나보다 키가 컸지만 그날은 이상할 만큼 작아 보였다. 어깨가 처지고 바지 무릎에는 젖은 흙이 묻어 있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협박도, 변명도, 사랑한다는 말도 이제는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다. 태준은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멀어졌다. 나는 그 뒷모습이 어둠 속에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망가진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거짓말을 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연민과 복권은 다른 문제였다. 나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 내 삶을 다시 제물로 바칠 생각이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장태식이 내일 오후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다. 네오리헵 자산 인수와 관련한 이야기라고 한다. 너는 관여하지 마라.
나는 문장을 2번 읽었다. 3년 전이었다면 알겠다고 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알아서 지켜줄 거라고 믿고 결과만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은 내 결혼에서 시작됐다. 내 이름과 내 돈, 내 부모의 사랑을 통로로 삼은 공격이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저도 갈게요. 곧 전화가 왔다. 서윤아, 이건 감정으로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알아요. 장태식은 평생 협박과 거래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더 가야 해요. 나는 거실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이혼 전에 나는 늘 누군가의 표정을 먼저 살폈다. 태준이 화낼지, 순자가 소리칠지, 부모님이 실망할지. 지금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빠가 저를 도와준 건 고마워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아빠 뒤에만 숨어 있으면 저는 또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주는 삶을 살게 돼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장태식이 노린 건 아빠 회사만이 아니에요. 제 결혼과 제 선택까지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직접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후회하지 않겠니?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엄마가 결혼 전에 선물한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고 아버지가 보내준 자료를 다시 읽었다. 태림 메디컬의 지분 구조, 장태식과 유나 사이의 자금 흐름, 네오리헵 특허 이전 시도, 한강인베스트먼트 비공개 주주 계약에 접근한 흔적. 차가 호텔 앞에 멈췄다. 아버지가 먼저 내려 나를 기다렸다. 그는 내게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내가 물어볼 내용이 있다. 제가 질문해도 돼요? 내가 답을 듣고 싶다면? 나는 가방을 받아들었다. 호텔 로비의 유리문 너머로 장태식의 비서들이 보였다. 그들은 아버지만 올 거라고 생각한 듯 내 모습을 보고 잠시 굳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버지가 물었다. 무섭니? 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두려운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알아요. 엘리베이터 숫자가 천천히 올라갔다. 3년 전 나는 사랑을 지키겠다며 부모님의 손을 놓았다. 그 끝에서 남편에게 이용당했고 시어머니에게 짓밟혔으며 다른 여자의 승리를 위해 내 존엄을 내주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내 인생 전부를 결정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문이 열렸다. 긴 복도 끝 회의실 앞에 장태식이 서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남자는 나를 보자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한 회장님 따님도 오셨군요. 나는 아버지보다 반걸음 앞으로 나갔다. 내일 제 이야기를 하실 거라면 제가 직접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장태식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다. 나는 회의실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아버지 뒤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내 이름으로 들어갔다.